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장려하고 또 경제 활력도 도모하겠다면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나 혹은 미세먼지를 방지해주는 숲길 같은 곳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존 토목 중심의 SOC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생활 SOC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OC는 SOC인데 그냥 SOC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SOC라고 명명을 했더군요. 뭘까요? 굳이 토목 건설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 정권이 이제 창출된 이래로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가 더 이상 표심을 의식한 무용한 예산 나누기 안 하겠다 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도로 깔거나 철도 잇거나 이런 것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사실은 1분기에 그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고려하면 일자리 상황은 악화되고 투자는 줄었고 여러 가지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보니 SOC 예산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도로 깔고 항만, 다리 건설하던 그런 SOC랑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니 네. 컨셉을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요. SOC 예산을 써야 할 땐 써야죠. 그리고 분명히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돈을 쓰면서 컨셉도 잘 잡았다. 오랜만에 카드를 그래도 제대로 꺼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생활 SOC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SOC 투자를 통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자기 집에서 도보로 한 14분 정도 걸리는 체육시설 접근성을 4년 안에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컨대 구에 체육센터, 구 문화센터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거점 시설이 되는데 이게 미묘하게 보시면 강남에는 접근성이 좋고 꽤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강북에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 백제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 개발론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전통시장에 약 90%의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접근성을 높여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기도 좀 살려주고 쇼핑하는 분들의 편의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미세먼지 차단,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환경 문제.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무 좀 심고 숲 조성하고 그런 거 가지고 미세먼지가 걸러지겠어 하지만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는 도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숲을 조성해서 나무가 먼지를 한번 걸러주는 이런 사업들이 꽤 효과를 봤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깨알 같은 카드들을 잘 찾아냈구나. 저는 이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칭찬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마중물이라는 거거든요. 네. 뭐 하나 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거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근데 이제 생활 밀착형 SOC 좋아요. 좋은데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거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과연 온당하냐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과장 또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네. 사실 이 생활 밀착형 SOC라는 게 안간힘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은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고용 상황이 악화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고용 시장이 좋았어요. 그때 좋았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건설 경기가 괜찮다는 건 단기간에 한 1, 2년 정도 고용될 수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해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SOC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고 네.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터부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구나. SOC 투자가 좀 필요하고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구나에 대한 정부의 현실 인식이 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처럼 도로 깔고 뭐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낸 것이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그 예산실장 시절에도 더 이상 국내에는 도로 까는 방식의 SOC 예산 증액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본인의 어떤 소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SOC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SOC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 정부가 이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어요. 네. 계속해서 일자리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결국은 이 예산이 왜 쓰이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주는 셈인데 이게 중장년층 일자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물음표예요. 지금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1,400만 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대상으로 꼽은 게 50대와 60대인데 글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지역에서 연계하는 SOC 사업을 통해 한 일자리를 2만 6천 개 정도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 현실적인 수요의 대기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이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아진 게 이제 과거에 이런 방식의 중년층 일자리는 월에 그 최대 노동 시간이 한 30시간 그리고 그 소득도 한 30만 원 안팎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60시간은 일하고 월급으로 7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는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일자리가 없는 중장년층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냐. 이건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게 오케이 뭐 예산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연속성 있는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항상 문제가 민간 있죠. 전문가들이 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안간힘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늘려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거 끝나면 또 그분들 어떻게 되냐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위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나 시장에서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표 개선을 위해서 긴급하게 마치 소화기처럼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역대 모든 정부가 사실 그랬습니다. 공공근로라는 얘기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을 했고요. 이게 공공근로라고 계속 하다 보니 다소 겸연쩍어서 새로 등장했던 표현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래서 한시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장기간 경기가 안 좋으면 한시를 떼죠.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렇게 됐다가 프로젝트 떼고 우리 이거 쭉 가야겠다 하면 희망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자, 이런 가운데 반가운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해요. 그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인하가 된다고요? 네, 보통 그 1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그 나랏돈, 그러니까 재정도로, 나랏돈으로 세운 재정도로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비싼데요.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갔을 때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 6,600원씩 내시잖아요. 이걸 앞으로 4년 안에 3,000원 수준 정도로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이거 거의 10,000원 되는데요. 5,000원 수준으로 내려보겠다. 이게 정부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라는 게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 투자 자금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고 예상보다 통행량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외부 투자를 안 받으면 가장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상이 다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요. 한 가지는 30년 동안 세를 줬던 도로를 50년 동안 세를 주는 방식. 그러면 월세가 좀 낮아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통행료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투자금의 비중을 좀 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돈을 좀 더 끌어와서 기존의 민간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낮추면 통행료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통행료를 높이는 방식의 민자 투자는 안 하겠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드는 의구심은 물론 저도 운전자의 입장으로서 민자 고속도로 이용할 때마다 참 비싸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의문이 드는 거는 이 민자고속도로도 엄연한 사업인데 그렇죠. 사업자들과 과연 얼마나 이게 사전 협상이 되고 나서 이게 발표된 거냐. 결국에 나중에 보면 용두삼이처럼 그냥 스리슬쩍 뭐 아까 몇 배까지 낮춘다 그랬죠? 1.1배였는데 살짝 뚜껑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예컨대 30년 동안 사업권을 주기로 했던 도로에 50년 동안 사업권을 주고 여기에서 전체 평균을 낮춘다 이러면 이거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 투자 회사들, 뭐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맥쿼리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우면산 터널 때도 그랬고 지하철 9호선 이제는 운영권을 프랑스 회사에 넘겼습니다만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자체랑 세게 붙었죠. 굉장히 세게 붙었죠. 네. 부산시하고는 뭐 거의 정말 극과 극의 대결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회사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방식 협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 그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잠시 후면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SBS CNBC에서는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